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의 문현경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부모됨의 선택과 부모 역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권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 화면과 같이 자녀들은 존중으로 다루어질 권리,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권리, 때때로 혼자 있을 권리, 실수할 권리,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고 건강할 때 돌봄을 받을 권리, 성장할 때 다른 자녀로부터 신체적, 성적 상처에서 안전할 권리, 안전하게 보호될 권리, 관심과 애정을 원하고 받을 권리, 그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자라오셨나요? 과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는데요. 요즘에는 아동의 권리가 아주 중요한 사회이죠. 현대사회에는 아동의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도 권리를 가지겠죠. 아동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존중으로 대우받을 권리, 죄의식을 말하지 않고 느끼지 않을 권리,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친구가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알 권리, 실수할 권리와 마음을 바꿀 권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대해야 할 권리, 모든 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할 권리,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을 알고 의논할 권리, 가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권리, 가족 규칙을 만들 권리, 집에 오는 방문객의 정체성을 알 권리,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권리, 논리적인 설명과 이유가 잘못되었을 때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4명의 가족이 있네요.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각자 자신의 주장과 논리적인 설명과 합의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모됨의 의미, 부모 역할의 특성을 설명하고 현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됨의 보상과 비용, 부모 역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됨의 선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만일 결혼을 하신다면 부모됨을 선택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녀를 적게 그리고 늦게 갖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죠. 결혼 자체를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이었다고 하네요.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 저출생 현상 0.7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해의 사망자 수가 한 해의 출생아 수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만 33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20년 전에 비해서 4.7세 늦은 나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둘째, 셋째 이렇게 출산하는 아이들의 연령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출생아 수 그리고 합계 출산율 역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현상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22년에 0.78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보았을 때 서울특별시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에 0.5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구, 인천, 부산, 대도시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저출생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상과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세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이 이 1990년대 한 2000년대 정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다양한 이런 경제학적, 문화적 관점, 성평등 관점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하거나 출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과연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적 관점인데요. 경제학의 호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모가 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를 하여서 효용,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즉,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본다는 거죠. 물론 아이를 낳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겠지만 만일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면 굳이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이스털린의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부모됨을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과거 제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라고 이스털린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화적 관점입니다. 자, 제2차 인구 변천 이론에 따르면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탈산업화의 결과 개인주의 및 탈물질주의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자아실현, 자기개발, 자율성,
독립성이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같은 전통적인 삶의 형태와는 다른 비혼, 비혼 동거 등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관점입니다. 성평등 이론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저출생의 대표적인 원인은 공공 역량과 사적 역량의 성평등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여성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지만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됨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됨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요. 자녀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경험함으로써 또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며 사회에서도 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겠죠. 또한 자녀의 성장을 함께하면서 나 자신이 성장하여 삶이 보다 의미 있게 됩니다. 내 부모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육법을 사용하면서 창의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대를 이어주고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도와주거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됨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자유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죠.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양육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받고요. 부부만이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개인의 사생활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사회적인 문제를 접하면 자녀가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지기도 하죠.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인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자녀가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됨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만화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나이더의 부모 역할 1년 2루라는 그림을 보면요. 나와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180도 뒤바뀌었다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 혼자 서 있는데요. 이것이 기울어지면서 위라는 삶으로 바뀌어졌네요. 이렇게 나에서 우리라는 것으로 공동체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도 부모 역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 엄마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공학 박사 아빠의 논문 기반 육아에 대한 그런 그림도 있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탄탄대로를 달리던 두 사람의 좌충우돌, 우여곡절, 중구난방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육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서 또 자녀를 포함한 우리로 변화가는 그런 과정. 즐거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부모 자녀 관계 어려울 수도, 그리고 경험하면서 또 보람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쯤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갈린스키는 부모 발달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면서 단계를 거쳐서 부모 역할도 발달해 간다, 부모도 발달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당장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되고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모가 발달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발달의 6단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자,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네요.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먼저 첫 단계 이미지 형성을 해가는 시기가 됩니다. 이미지 형성으로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 이전인 태아기일 때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물론 결혼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 난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 닥쳤을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서 실제 양육을 시작하게 되는 단계이죠. 자, 양육으로 영아기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등 양육자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영아기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네요. 자, 3단계입니다. 자, 이제 유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유아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권위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단계입니다. authority, 권위를 가지게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 보면 자녀에게 너무 허용적으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녀의 권리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그런 부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기가 되면 이제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있어서 사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조금씩 습득하게 됩니다. 자, 3단계 유아기가 되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권위 있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4단계입니다. 해석으로 자녀의 생활 세계가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시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격려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는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근면성을 가지고 학교의 규칙을 따라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아이가 학교 안에서 어떠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배워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격려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5단계입니다. 청소년기에 진입할 때는 독립으로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면서 자녀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6단계는 분리입니다. 디파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인이 되어서 독립한 자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린스키는 부모 역할의 6단계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독립하는 단계의 6단계를 거쳐서 부모도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독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부모 역할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 양자에게 장기간 큰 파급 효과를 지닌 중요한 일이며 복잡하고 전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모도 부모와의 뭐라 그럴까요? 자, 부모도 이 가족 안의 부부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양육관도 서로 다를 수 있죠. 이런 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과 또한 양육 방법이 자녀의 전반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성격적인 발달, 신체 발달, 사회적인 적응 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가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과 인격을 발전시키고 또 세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부모 역할에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만회할 수도 없고 이런 점이 부모에게 불안감과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부모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많이 혼돈됩니다. 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상과 현대적인 부모상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는 과연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배웠던 부모상과 지금 현대 안에서의 부모상이 혼재됨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 그리고 생애 주기가 출현하는 데에 따른 부모 역할의 지침이 없어서 부모로서 자신감을 잃기 쉽기도 하죠. 앞에서 갈림시키의 6단계에 따르면 자녀가 큼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역할이 본인에게 주어질 때 배우지 않았고 또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역할이 요구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문화적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남편과 남편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도 쉽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의 역할을 세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갈등과 역할 과중, 그리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성 혼자만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요. 부모 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부 관계가 권고하고 협동적이어야 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며 자녀에게 일치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을 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차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앞 시간에 부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역할에 대한 갈등이 부부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아내의 역할, 부모로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 한 명에 대한 이 양육관에 대한 일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과 일치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성장에 따른 양육 방식에 대한 조정도 또 부부 간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준비나 훈련 없이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이나 지식 없이 자녀를 양육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살펴보기도 할 텐데요. 이 부모 역할의 혼란에 따른 여러 가지 곤란, 가족 갈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같이 이러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또 예비 부모로서 나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좀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라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가족 체계가 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부모가 됨으로써 부부 둘만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의 삼자 관계로 가족 체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부만 있다가 이렇게 부자 관계, 모자 관계, 이렇게 양자 간의 삼자 관계로 가족 체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패턴, 역할을 재조정하여서 부모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는 이 세 명이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부자 관계, 모자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체계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좋은 부모에 대한 기준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의 특성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부모 역할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나의 부모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이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전통적 부모 역할과 현대적 부모 역할의 갈등이 이루어질 때 이런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과거에는 전통적인 부모 역할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은 어머니의 책임, 아들이 대를 잇고 부모를 부양함으로 아들이 있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가문을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강하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된다. 부모는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잘 전달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함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계시나요? 그렇지만 현대적 부모 역할에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유하고 혈통 계승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경험하고 자녀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좋은 시민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보람이라고 하네요.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보다는 자신의 개성대로 인간답게 살아가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는 자녀의 좋은 친구, 안내자가 되어 자녀의 인생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통적인 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조금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모 역할이 성별로 분리된 것은 사실 17세기 중반에 강화된 성리학적 전통에 따라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때는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 그리고 남성 생계 부양자로서의 모델이 유입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분리는 좀 더 공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 성별 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 보시면
가끔 이렇게 자칫 기능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사회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사 등의 어떤 무급에 대한 노동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서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가 이렇게 또 차별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 외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얼핏 보면 이게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 역시 가족 내 소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역할 과부하의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런 이 가정 내에서의 양육 플러스 경제적인 역할까지 담당하는 이런 역할 과부하가 좀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도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취업모가 처한 역할 과부하가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성의 그 어머니 역할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루어서 이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리가 있죠. 이것은 사실 사회화로 강화된 것이다. 즉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너의 어떤 역할이 아니냐. 너의 어떤 책임이 아니냐라고 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강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기 발전보다는 자녀 양육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인식이 사회화로 강화되면서 이런 이 어머니 역할의 분담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현대사회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융통성 있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설득력이 커지면서 전통적 어머니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양성평등적인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사회적인 상황이나 향후 자신의 가정을 이끌었을 때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런 어머니들이 이런 양육 부담과 여러 비용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참고하여서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을 갖고 소신 있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어머니 되기를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자신의 자녀 양육 철학을 어머니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서로 공유를 하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보육시설, 자녀 양육을 모두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이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일 때 건강하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기 돌봄이란 부모가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부모로서 명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니콧과 베델햄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 good enough라는 개념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태도가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모두 건강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의 노력, 최선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완벽한 노력, 완벽한 결과는 자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모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반응하며 자녀의 필요와 요구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를 모두 융통적으로 수용을 해 갈 때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전통적인 좋은 아버지 역시 조금 현대적 좋은 아버지와의 모습과는 약간 다릅니다. 전통적인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일하고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강조하고 옳은지를 안다고 생각하여서 부모가 자녀의 규칙을 정하고 아버지는 항상 옳고 강하고 권위적이며 자녀에게 지시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아버지로서 책임의식이 강하고 자녀를 관리하며 자녀에게 엄격하고 과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금 생각이 나네요. 근데 현대적인 좋은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의 자율성과 실패의 자유를 허용하고요.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하지 않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자녀의 특성과 기질,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규칙을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사과할 수 있고 자녀의 권리, 부모도 권리도 존중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고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자극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아버지네요. 자,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 습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남자아이에게는 남성성을 발달시키고 또 여성성 발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아버지는 도덕성, 성취동기, 인지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과정을 덜어줌과 함께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또 그것을 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성성 발달, 즉 남자이지만 과거에 여성적으로 좀 중요했다라는 표현적인 역할을 습득할 수도 있고 또 여자아이에게도 이런 사회적인 성취라든지 가정 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또 남성성, 또 남성에 대한 어떤 관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자녀의 발달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 자녀 양육 참여를 위해서 국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버지 교실 등과 같은 어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한 어떤 의식을 높이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지식을 또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 아버지가 직장일을 우선시하는 부차적인 양육자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의 경우에 2019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은 54분이었지만 맞벌이 아내의 가사노동은 하루 평균 3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경우에도 남성은 23분, 여성은 71분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 현실적으로는 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가사노동의 어떤 분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눈 모습을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역할, 그리고 부모로서 이게 양육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여성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 공동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실천적 노력, 그리고 부모의 자발적인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 공동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자녀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자, 부모 두 사람이 자녀 영역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서로 합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떤 양육관을 서로 나누고 또 한 팀이 되어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동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됨과 부모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부모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학적, 문화적 관점, 성평등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었고요. 부모됨은 자기 연장감,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응, 사랑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 성취감, 풍요로운 삶 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부모 역할은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준비나 훈련 또한 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시행착오를 돌이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고, 부모 양자에게 큰 파급발을 지닌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전인적 노력을 필요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부모 역할은 대개 어머니가 더 큰 사회적 압력을 받으나 부모 양자가 공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부모의 역할은 양육이 부모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되며 집안 계승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녀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규련저의 가족관계를 참고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부모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